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한주 만에 뵙겠습니다. 네, 어떻게 1차 강의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가세요? 이게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제 스타일이 이제 칠판에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피고, 질문도 받고, 여러분 또 이제 뭐, 법학과가 아니고 뭐죠? 네, 사범대 일반 사회 교육이죠. 네, 네, 사범대 또 이렇게 학생님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법적인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최대한 이제 쉽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줄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우려스럽기도 하고, 1주차 민주사회 헌법을 잘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차 때는 이제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과연 이제 헌법이란 무엇인가? 이 민주사회와 헌법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 자,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헌법 속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헌법 속에 녹아 있고, 이제 그 민주주의가 헌법으로 발현된 게 어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기본 어떤 질서 또는 경제 질서, 사회 질서, 또 뭐 문화 질서도 있고요. 그다음 원리 같은 것도 있죠. 뭐 다양한 이제 문화국가의 원리라든지 이런 원리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한 이제 사회를 이제 헌법이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이 무엇인가부터 탐구하는 게 이 민주사회와 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가 기저에 깔려 있는 이 민주사회와 헌법, 즉 이 민주주의가 녹아들어서 우리의 사회를 규율을 하고 있는 이 헌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헌법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게 이 민주사회가 왜 헌법이 규율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뭐죠? 이해를 돕을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에 이제 헌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념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요. 사실은 헌법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뭐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보셨을지라도, 과연 그럼 헌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상당히 대답하기가 곤란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너무나 양도 방대하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네, 사실 한 학기를 들어서 사실은 이걸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헌법이란 무엇이고, 헌법이 왜 우리의 사회를 규율하게 됐고, 그러면 어떻게 규율을 하고 있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여러분하고 한 학기 동안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혹시 전 시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상위법이라고 했죠. 네, 왜 상위법이에요? 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 이제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즉,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 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헌법 사항이 헌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최고의 법인 거죠, 최고의 법. 그리고 뭐예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그 사항은 결국 무엇 때문에 있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즉, 같은 헌법 사항이라도 뭐가 더 위에 있느냐라고 따지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보다는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 상위법인, 최고의 법인 이 헌법 밑에 무엇은 어떤 게 존재하냐면, 법률이 존재하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저번 시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죠. 네, 뭐 법률, 그 밑에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고, 이러한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은 어디에 부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최고상위법인 헌법에 부합을 해야 되고,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법률 이하의 어떤 법령들은 뭐예요? 가차없이 네, 폐지되거나,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헌법 불합치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위헌이다 또는 합헌이다 막 이렇게 되면서 법률이 폐지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합헌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은 대단히 중요하고, 저번 시간은 이 헌법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었다면,
자, 이번 주 강의는 이러한 헌법이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특성을 지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2주차 민주사회 헌법을 나가려고 합니다. 네, 1주차는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모자란 강의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들으시다가 질문 있거나 그러시면, 네,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네, 문자로 주셔도 되고, 네,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네, 급기야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가 강의한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네,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번 시간까지는 그렇게 배웠고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자 이번 시간에는 자 헌법의 기능 및 특성에 대해서 한번 네,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기능이라고 하면 과연 헌법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항은 헌법사항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또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그렇다면 이 헌법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역사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는 임금 좀 고상한 단어로 하면 절대 군주 뭐 절대 왕정 시대에 살던 이제 시대에는 군주가 뭐예요? 백성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충실한 노예나 신민으로 봤기 때문에 이 군주에 의해서 뭐예요? 국민의 권리와 자유 이것들이 몽땅 뺏겼죠. 재산권까지 무조건 뺏겼죠. 네, 몽땅 이제 군주가 마음대로 이렇게 유린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즉 18세기 말 19세기 초로 넘어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군주에게 빼앗겼던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 즉 이 권리와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권적인 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리와 자유와 권리. 자,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기본권적인 사항이 그러는데 당연히 예전에 절대왕정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근대 18세기 말 19세기 초로 넘어오면서 가장 먼저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절대군주가 자기네들에서 앗아갔던 권리와 자유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즉 그 권리와 자유가 기본권적인 사항이고 그 기본권적인 사항을 국민들이 군주로부터 문서로 확인해 달라, 문서에 써달라 라고 한 게 바로 뭐냐면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 헌법이 존재하는, 즉 탄생하고 존재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고 그렇다면 이 헌법의 기능, 그렇죠? 이 헌법의 기능의 제1차적, 제일 우선적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기능은 뭐냐면 당연히 기본권 보장 기능을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본권은 뭐냐? 여러분 헌법 제 10조부터 36조까지 보시면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적인 사항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헌법 제37조에 보면 자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권이 자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조문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헌법 10조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부터 36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은 상설적인 어떤 효력이 아니고 확인적 선언적 효력이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헌법에 그러한 기본권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헌법 내재적으로 나오는 그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헌법에서 문서로 명시한 건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선언했을 뿐이지 그 기본권적인 사항이 헌법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본권은 당연히 존재한다. 그거는 왜냐하면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10조부터 36조까지 우리의 기본권적인 사항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건
그만큼 기본권 사항이 중요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 즉 상설적 그런 기본권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의 기본권은 가지고 있었는데 헌법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선언해주는 그런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헌법의 제1기능, 제1타적 기능은 뭐냐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기능이 됩니다. 1기능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자 권력 통제 기능이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의 헌법은 자 뭐죠? 헌법 제40조, 그 다음에 헌법 제66조, 그 다음에 헌법 제101조 또는 111조의 입법, 행정, 사법을 각각 국회, 정부, 그 다음에 법원에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권한을 주고 있죠. 헌법에서. 자, 입법은 국회 니네가 가지고, 행정은 정부 니네가 가지고, 사법은 법원 니네가 가져라 라고 헌법에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이 왜 이러한 권력 통제 기능을 했냐면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서 절대 왕정, 즉 절대 군주 시대에는 뭐예요? 군주가 뭐예요? 백성들의 권리와 자유를 다 뺏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즉,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몽테스키에라든지 로크라는 그런 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군주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몽땅 빼앗아간 이유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 군주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권력을 딱 찢어가지고 여러 기관에 분산을 해놓고 그 그 권한을 가진 기관들끼리 상호 견제 균형을 하면 당연히 뭐예요? 권력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상이 싹트게 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어떤 사상이에요? 권력 분립 사상이죠 여러분. 네, 그러한 권력 분립의 원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헌법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독 기관이나 어떤 한 사람에게 국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주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권력을 찢어야겠죠. 권력 분립의 원리에서 네, 입법, 행정, 사법으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상권 분립이죠. 이 상권 분립으로 권력을 찢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의 기능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됐냐면 네, 권력 통제 기능이 자연스럽게 헌법 속에 녹아들게 되고 헌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됐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자, 권력 통제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당연히 입법, 행정, 사법의 각 권력을 배분하여 행사케 하고 상호 견대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자, 66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뭐예요? 자, 이 행정에 관한 권한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속한다. 이렇게 있고요. 사법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01조, 111조예요. 헌법재판소와 법원. 네,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참, 그리고 그 헌법 개정 절차, 네, 의무는 아니고, 네,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고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네, 여러 명의 학생님들께서 게시판에 아주 잘 올려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헌법 개정 절차 한번 읽어보시니까 이제 헌법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헌법 개정이 아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죠. 제적의 3분의 2. 네, 그렇죠. 3분의 2 넘기 되게 어렵죠. 네. 이건 다음에 헌법 개정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다음번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의 기능, 네, 기능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국가 조직 기능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네. 왜 국가 조직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쭉 논리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면, 자, 군주가 국가의 모든 조직을 뭐예요? 가지고 있었다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 통제도 하는데 이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국가 권력을 어느 기관에다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을 국회 또는 의회 또는 정부 그리고 법원에다가 각 국가 권력을 이렇게 찢어서 줬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권력을 가진 국가 기관을 헌법이 형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조직의 기능을 하는 거죠. 국가는 어떻게 조직이 돼야 된다라고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국가 조직 기능은 그래서 이 권력 통제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어,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왜냐면 의회, 정부, 법원이라는 국가 조직을 창설을 했고 그 국가 조직에 뭐예요? 국가의 권한인 입법, 행정, 사법을 주고 서로 견제하게 했기 때문에 이 권력 통제의 기능과 국가 조직 기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국가 조직의 효율적 운영,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직 기구 및 권한 행사 통제 방법을 규정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네. 이러한 그 국가기관, 자, 이 의회, 정부, 법원조차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권한 행사 또는 그들의 어떻게 통제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헌법 속에 규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국가 권력 그 하나를 가져갔지만 그것도 자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재량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법률의 규정에 맞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딱 규율을 해놨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네. 다음이 뭐냐면, 자, 다원주의와 국민 통합의 기능 읽어볼게요.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여러 계층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호 간의 이익 충돌 시 합리적인 조절을 한다. 이런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민주주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헌법은 그 민주주의 사상이 헌법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사상이 뭐냐면 다원주의인 거죠. 다원주의. 쉽게 얘기하면 다원주의가 뭐예요? 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과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판단들을 존중해 줘야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다원주의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한 국가 공동체에 살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법이 뭐냐면 헌법인 거죠. 헌법. 당연히 그렇다면 헌법은 뭐예요? 국민 통합의 기능을 하죠. 자, 우리 국가에는 수많은 생각을 가진 수많은 다양한 삶을 즐기고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다양한 뭐죠? 생각에 따라 자기 자신의 개성을 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한 국가 공동체에 묶어서 규율을 하고 있는 법이 뭐냐면 헌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은 국민 통합의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뭐예요? 다양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 말은 뭐예요? 다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다원주의가 그런 거죠.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네, 받아들인다. 네, 이런 거죠. 그게 다원주의죠, 여러분. 그런 다원주의와 국민 통합의 기능도 헌법이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즉, 다만 다원주의에서요. 니네 모든 사상 니네들가 뭐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렇죠. 니네가 뭘 생각하든 상관없는데 단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네, 공산주의는 네, 우리 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있어요. 1조 1조에. 그죠? 그래서 그 1조와 정면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자, 이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죠. 네, 공산주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발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실행에 옮기면 안 되는 거죠. 네, 자기의 상상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만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지만, 네, 그래서 이 다원주의에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다원주의 안에는 공산주의가 배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여러 계층들의 이익을 자, 그렇겠죠. 다양한 여러 계층들이 있겠죠. 여러분, 뭐 자산으로 분류하면 100억대, 뭐 10억대, 1억대 또는 뭐 빈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업적으로 분류하면 뭐 상업, 농업, 상공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계층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만약에 그 두 계층 간에 뭐예요? 이익이 충돌이 일어나면 헌법이 뭐예요? 합리적인 조절을 하죠, 여러분. 네. 그죠? 자, 헌법소원 통해서 하죠. 헌법소원. 나중에 혹시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겠는데, 네, 기본권 충돌이라고 있어요. 보면 기본권 충돌. 네, 그렇게 기본권 충돌이 생겨요. 국민 간에 그런 기본권들, 나는 자유권, 얘는 뭐 다른 권, 건강권 해가지고 제가 1주차에 봤죠. 그런 기본권이 충돌을 할때
이 기본권 충돌 사항은 어떤 문제냐면 헌법적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본권 충돌 사항이 생기면 이 헌법이 이거를 먼저 해결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이익 충돌 시 합리적인 조절을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즉 헌법의 기능은 기본권 보장 기능, 권력 통제 기능, 국가 조직 기능, 그리고 다원주의와 국민 통합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그게 헌법의 기능입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뭐예요? 규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민주사회를 규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헌법이 작동하는 이러한 우리 그 민주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죠? 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네, 뭐 다음에 또 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을 하겠지만, 네, 헌법이 그 사회를 얼마나 잘 규율을 하냐에 따라서 또 헌법을 좀 나누는 게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헌법의 특성을 보면요. 네. 여태까지 저는 헌법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헌법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 헌법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네, 규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규범성. 그렇죠. 당연히 규범성이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헌법이잖아요. 헌법. 예, 법. 네. 이 법은 뭐죠? 당연히 규범성이 있죠. 규범이라는 게 뭐예요? 규범성이라는 게? 네. 뭐 어떤 대상을 규율을 하는 거죠. 그쵸? 어떠한 대상을 규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 저기, 뭐, 이해 가시나요? 네, 헌법의 특성 중에 첫 번째 특성은 규범성이 있는데, 자, 이 규범성은 뭐냐면 당연히 뭐죠? 헌법이 법이기 때문에 법은 당연히 규범이고, 당연히 그래서 규범성을 가지는데, 이 규범성이 뭐냐면 어떠한 대상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법 규범성입니다. 자, 당위 규범으로 법 규범이다 이런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될 규범으로 당연히 법 규범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네, 당위 규범이에요, 당위 규범. 네,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규범이고 당연히 헌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 규범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법의 궁극적인 전제 목적은 우리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고 당연히 있어야 될 법 규범이고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 국가 권력의 행사를 규율을 당연히 헌법이 해야겠죠. 당연히 입법행정사법으로 국가 권력을 던져놓고 야, 너네들 알아서 해. 그러면 걔네들이 알아서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 당연히 침해될 가능성들이 또는 확률들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국가 권력의 행사를 규율을 하고 있고 자, 이 법규범성을 띠는데 이 법규범성 안에는 자,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국가 권력의 행사를 규율을 하고 있는 자, 이겁니다, 여러분. 또한 헌법의 특성 중에 자, 규범적으로는 공법성의 특성을 갖습니다. 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법 하면은 전통적으로 자,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 헌법은 공법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법, 사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법 규범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공법, 그다음에 사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공법은 뭐냐면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공법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면 헌법인 거죠. 헌법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을 하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행정법이 있겠죠. 자, 행정법은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법이라고 하는 사법. 네, 사법.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죠. 뭐 민사 이렇게 얘기하죠. 민사. 민은 뭐예요? 백성 민자죠, 여러분. 네, 국민의 네, 국민 간의 관계, 자, 이런 거죠, 민사가. 그래서 사법은 뭐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걸 우리는 사법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뭐냐면 민법인 거죠, 민법. 여러분 무슨 뭐 소송한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소송하고 뭐 서로의 자기의 어떤 재산적인 이익이나 어떠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네, 재판하죠. 네, 민사재판, 민사재판. 자, 민사재판은 다 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네.
하나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자, 형법이죠. 형법. 네, 형법. 뭔가 이렇게 처벌하는 거 있죠. 네, 이 형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만 그걸 어디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국가가 규율을 하죠, 여러분. 네,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어떤 사람의 뭐 물건을 뭐 훔치거나 이러면 당연히 누가 개입해요? 개인이 개입하나요? 누가 개입하죠? 네, 공권력이 개입하죠. 경찰, 검찰 이런 국가 기관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형법이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네,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걸 규율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뭐 공법으로 네, 보기는 하는데 완전한 공법으로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 공법의 영역은 뭐 헌법, 네, 뭐 행정법 또는 뭐 네, 뭐,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말씀드리면 조금 더 헷갈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법의 영역은 뭐 여러분 제일 잘 아시다시피 민법, 뭐 요 정도 되겠습니다. 네, 민법, 뭐 민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국가의 최고 규범성이 있는 거죠. 네, 헌법은 당연히 국가의 최고 규범성이죠. 왜냐하면 헌법의 내용은 당연히 헌법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사항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즉 헌법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 규범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헌법은 한 국가에서 최고 규범의 지위를 가진다. 자, 이 세 가지가 헌법의 특성 중에 규범적 특성에 속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로 법 규범성, 두 번째로 공법성, 세 번째로 국가의 최고 규범성이 자, 헌법이 가지는 특성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네, 계속해서 2차 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